바렌 배신 사건으로 전 국민적 신뢰를 잃은 루이 16세는 9월 대학살과 툴리리 습격 사건을 거치며 왕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게 되었고, 결국 폐위됨과 동시에 혁명 정부로부터 국가 반역죄로 기소되어 처형 여부를 결정할 투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는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이고, 그와 운명 공동체인 마리 왕비를 비롯한 왕 시릴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루이 16세의 남은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현실이 아닌 낭만 속에 살아가며 혁명을 초래한 최후의 절대군주에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전국왕 루이 16세는 1792년 9월에 폐위되어 같은 해 12월에 반역죄로 기소되었고, 1793년 1월 15일에서 17일까지 열린 재판 끝에 그의 처형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가 거행되었는데요. 그렇게 721명의 투표자 가운데 334표가 무죄, 그리고 387표가 유죄를 내린 아슬아슬한 투표 결과가 나왔으니, 지난 150년 전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에 성공한 올리버 크로멜이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한 예가 떠올려지는 속에 프랑스의 혁명 정부는 전국왕 루이 16세의 처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1793년 1월 21일 가족들과 눈물의 작별을 나누고 감옥을 나선 루이 16세는 루브르궁 인근 콩코드 광장에 설치된 단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왕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은 채 처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받아들였고, 짐의 피가 프랑스 국민의 행복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남기며 매섭게 떨어지는 단두대의 칼날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단두대를 개발한 기요탱이 단두대에서 죽었다는 낭설이 있지만, 기요탱은 사실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했고, 죄수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단두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량한 사람이 바로 루이 16세였던 만큼, 단두대의 발명자가 단두대에서 사용되었다는 말은 사실상 루이 16세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죽인 국왕의 정당성과 품위를 훼손해야 했던 혁명 정부는 처형 당시 루이 16세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등 나약한 태도를 보였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그의 처형을 집행한 앙리상송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분명 의연하고 지엄한 태도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루이 16세의 왕비이자 그가 사랑한 단 한 명의 여인, 그와 함께 험난한 세월을 헤쳐온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가 처형된 지 9개월 만에 역시 갖은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했는데요. 남겨진 루이 16세의 자녀인 왕자 루이 샤를과 공주 마리 테레즈 역시 각자 비극적인 생을 영위하게 됩니다. 왕족이나 귀족 혹은 외세의 침략도 아니고 자국의 민중들이 왕을 몰아낸 것은 물론 왕의 목을 자른 이 사건은 전 유럽의 군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군주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신성한 왕권을 제약당한 국왕이 역적들에 대항해 외세의 힘을 빌려서라도 왕권을 회복하려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것을 오늘날의 공화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국왕이 외국군대를 끌고 와 자국의 영토와 백성들을 공격하려 한 것은 국가 자체에 대한 배신 행위로밖에 보여질 수 없었는데요. 이것은 결국 프랑스란 하나의 국가가 독자적인 변혁기를 통해 구체제를 청산하고 근대 국가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든 군주를 패하기를 넘어 아예 죽이는 경우나 나아가 이처럼 왕정 자체를 폐지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 무엇보다 미국처럼 먼 대륙의 국가도 아니고 군주가 없는 나라를 유럽 한복판에 세워버린 것은 군주가 지배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가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한편 처형된 직후 마들렌 성당에 임시로 방치되어 있던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의 시신은 훗날 그의 동생 루이 18세에 의해 왕정 복구가 이루어진 후 살아남은 그의 딸 마리 테레즈에 의해 발굴되어 프랑스의 역대 국왕과 왕비들이 잠든 생드니 대성당으로 이장되게 됩니다. 수차례의 재정개혁의 실패와 내내 보여진 우유부단함, 혁명에 대한 미흡한 대처에서 볼 수 있듯 루이 16세는 탐욕스럽고 악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그의 유약하고 소심한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의 자물쇠 만들기 취미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되는 책상 위에서 꼼지락거리는 것이 아닌 궁전 안에 거대한 대규모 대장간을 마련해놓고 즐기는 취미였던 만큼 그의 사치가 선대에 비교하여 도드라지지 않았을 뿐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대왕들이 행한 막대한 사치와 전쟁, 그로 인한 부채를 떠안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혁명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동정도 있지만, 그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개혁 등에서 굳은 의지를 보이지 못했고, 종국에는 국가를 버리고 도주하여 외세를 끌어들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에 대한 책임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 그가 아주 조금만 더 현명한 인물이었다면 혁명을 초래하지도 목숨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며, 어쩌면 초기 폐양파의 바람대로 프랑스에도 영국처럼 입헌군주정이 정착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어쩌면 그가 덜 현명했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 전제군주제 및 봉건제가 폐지되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를 맞이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루이 16세에게는 그를 평생 따라다닌 매우 흥미로운 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20일의 저주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많았고 2살이 되던 해 결핵으로 죽을 뻔했던 루이는 조부 루이 15세의 지시로 점성가를 불러 점을 친 바 있는데 그로부터 루이가 미래의 왕이 될 것이고 다만 숫자 20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예언을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 얼마 후 루이의 아버지와 형이 모두 죽음에 따라 궁극적으로 프랑스의 왕이 된 루이 16세는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점성술사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가 경고한 숫자 20일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필 그가 왕위에 즉위할 당시의 나이도 21살이었는데 그는 대관식 직후 왕립학교에서 열린 축하식에 참석했지만 그날따라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빗줄기가 몰아치자 불길한 숫자 20일을 의식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학생 대표가 낭독하는 축사 도중에 그만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대관식 절차상 아주 중요한 행사였음에도 불구 축사 도중 왕이 자리를 떠나버린 전례 없는 행위는 식에 참석한 수많은 귀족들 무엇보다 축사를 낭독 중이던 학생 대표에게 심한 모욕감을 준 결과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숫자 20일의 저주가 결코 허상이 아니었는지 훗날 대혁명 당시 그가 발행 사건으로 체포된 날도 21일, 왕정이 폐지된 날도 21일, 단두대가 만들어진 날도 21일, 처형당한 날 또한 공교롭게도 21일이었는데요. 한편 국민공회를 주도하며 왕정을 폐지하고 왕에 대한 처형까지 주장하며 끝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인물, 자신의 축사 낭독 도중 루이 16세가 떠나버린 왕립학교의 운동장에서 비를 맞으며 언젠가 그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을 이 학생 대표의 이름은 바로 막시밀리앵 드 로베스피에르였습니다. 루이 15세의 손자로 태어나 일찍이 왕세손이 되어 오랜 적국 출신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와 결혼했으며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나라를 떠맡았으나 현실이 아닌 낭만 속에 살아가며 대혁명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로 왕조의 몰락을 초래한 프랑스 최후의 절대군주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이야기는 그의 아들 루이 17세에게로 이어집니다.